뉴욕 증시는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 수수료 부과 소식에다 알코아의 실적 부진,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상 등의 소식이 겹치면서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3% 떨어진 1627로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도 하락했습니다. 미국 알코아의 실적 실망과 중국의 긴축 선회 가능성으로 원자재주가 급락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1% 내외로 밀렸습니다. 유가가 올 들어 가장 큰 폭인 2% 하락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경제 과열을 막기 위해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전격 인상키로 했다는 소식에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우려가 증폭됐기 때문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전격적으로 시중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인민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인상한 것은 2008년 6월 이후 1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어닝 시즌에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는데요. 결국 하락세로 마감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우가 0.3% 정도 떨어진 1627을 기록을 했는데요. 일단은 전날 장 마감 직후에 발표가 됐던 알코아의 좀 아리송했던 실적 역시나 좋지 못한 쪽으로 시장은 해석을 하는 분위기였고요. 또한 중국의 긴축 선회 가능성도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모두 부담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이 결국 하락으로 끝났네요. 예, 지금 미 증시 이제 하락으로 장마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끌어왔던 만큼 시장에서의 매물 또한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다우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던 만큼 어제 같은 경우 0.34% 하락이 큰 폭의 하락이라기보다는 시장에서의 차익 매물 욕구로 인한 단기 매도 물량이 출회했다라고 보시는 쪽이 더 무게감을 실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627포인트대 0.34%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S&P 500 지수는 0.94%, 나스닥 지수는 1.3%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의 지수가 계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시장에서의 다우지수보다 기술주들이 약세 움직임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알코아의 실적이 어제 마감한 이후에 발표가 났었는데요. 지금 이제 알코아의 실적 그리고 중국에서의 지준율 인상이 시장에서의 부담감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다우지수는 장 초반부터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다우지수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다우지수 장 초반 보합권에서 시작한 이후에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가 결국은 5일 이평선이 있는 부분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우지수 계속적인 급락세를 이어져 나가기보다는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박스권을 보였던 1500선 내외 부근에서의 지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상승 추세 이후 다우지수가 행보장세를 보였던 만큼 1500선에서의 지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단기 급락 시 계속적인 매수로 지금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보수적인 매수로 분할 매수로 밑에서 빠질 때마다 잡는다라는 전략으로 시장을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러한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은 강한 흐름을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의 일중 차트 흐름인데요. 다우지수 장 초반부터 약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장 초반 시작하자마자 급락세로 전환된 이후에 시장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금 상승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또한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시장이 계속적인 약세를 보이면서 결국 다우지수는 0.34% 하락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차트를 통해서 봤듯이 말이죠. 뉴욕 증시 장 열리자마자 분봉 차트에서 커다랗게 긴 음봉이 나왔었던 것 역시나 그 전일에 장 마감 후에 나왔던 알코아에 대한 실적 부진에 대한 실망으로 인한 차익 실현 매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순이익은 부진했지만 그래도 사실 매출은 좋았었는데 굉장히 애매했던 알코아 실적을 시장 쪽에서는 역시나 안 좋게 받아들였던 모양이에요. 예,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알코아의 실적이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알코아 실적이 안 좋아지는 모습과 함께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알루미늄 같은 중국에 있는 알루미늄 최대 기업 또한 4% 이상 급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지금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이러한 원자재 업종에 대한 부담으로 또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시장에서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이러한 실적 하해가 시장에서는 부담감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어제 이런 것과 함께 어제는 KB온과 슈퍼밸류의 실적 발표, 슈퍼밸류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KB온 같은 경우 4분기 순이익이 1억 70만 달러로 발표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예상치는 깜짝 흑자를 나타내면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모습을 나타냈었지만 실질적인 KB홈의
주가는 4.03% 하락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지금 KB홈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순손실을 기록하는 모습에서 지금 흑자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KB홈의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7% 하락한 반면에 순이익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주당 1.31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지금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내놓을 줄 알았지만 지수의 약세 그리고 이러한 매출액의 감소가 지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강한 흐름을 시장에서의 약세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지금 슈퍼밸류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이익이 주당 51센트로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눈높이가 커진 만큼 웬만한 어닝 서프라이즈나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충족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약세로 돌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관련한 이슈들도 일단은 크게 도움이 일단은 알코아 중심으로 해서 되지 못했던 것 같고 또 하나의 악재라면 역시나 중국의 긴축 정책 선회 가능성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 말이죠. 얼마 전에 저희가 중국이 국채 3년물 금리를 이제 채권 발행 금리를 올렸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이제는 1년물 금리도 인상하고 또 1년 반 만에 지준율까지 인상하기로 했다죠. 예,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이번 지준율의 인상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3년물 통환채에 대해서 지금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다시금 또 1년물에 대해서 금리 인상과 함께 지준율을 19개월 만에 인상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가가 이걸로 인해서 지금 상승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중국에서의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럽 증시 그리고 미 증시 모두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중국에서의 지준율을 19개월 만에 인상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이게 급격한 통화 긴축 정책으로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중 금리를 인상을 한 게 아니라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인상을 함으로써 시장에서 유동성에 대한 대출에 대한 은행에서의 대출 부분을 막겠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시중에서 유동 자금은 해소는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겠지만 급격한 지준율의 인상 금리의 인상보다는 지급 준비율을 한 차례 더 인상한 이후에 시장에서의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높은 만큼 단기적인 악재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지준율의 인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장에서의 긴축 정책으로 선회하기 위한 전초전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부담감 또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역시 방법은 살짝 달랐지만 역시나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좀 풀렸던 유동성을 거둬들이려는 움직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19개월 만에 말씀하셨듯이 지준율을 전격 0.5%포인트 이렇게 상향 조정하기로 했었는데요. 미국 역시 은행에 퍼졌던 돈, 구제금융으로 인해서 정부가 봤던 손실을 좀 벌충하기로 은행권에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도 좀 알아볼까요? 예, 어제 같은 경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야기로 인해서 금융주의 약세가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지금 미국에서의 월가 금융사의 거액 보너스 지급을 하는데 금융주들에 의한 지금 국민의 자금들이 계속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사들이 거액의 보너스를 지출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면서 오바마 정부에서는 지금 새로운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구제 금융을 받은 금융사에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지금 자금을 더욱더 해소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금융주들에 따른 비용에 대한 부담에 대한 증가가 나타나면서 시장에서의 금융주들의 약세로 지금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미 재무부가 금융위기 이후에 구제금융에 투입한 3,640억 달러 중에서 지금까지 해소한 금액이 1,750억 달러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반 정도밖에 해소를 못한 상황에서 지금 구체적인 수수료 부과 여부를 지금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의 구제금융을 받았던 기업들까지 이 부분에 포함이 되면서 새로운 이러한 것들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납세자의 돈을 온전하게 해소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나타내면서 지금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같은 구제금융을 조기 상환한 기업들까지도 지금 이러한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시장에서의 악재가 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적인 시장에서의 금융주들의 강세가 이어져 나갈지 여부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금융주들에서는 구제금융을 상환을 하면서 지금 독립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부분에 따른 여론의 비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미국의 4분기 어닝 시즌에서 기술주들의 성적은 일제히 좋을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시장에 있는데 말이죠. 금융주에 대해서는 지금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미국 정부에서도 은행권에 수수료를 부과한다라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역시나 악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슬슬 미국과 중국 방법은 살짝 다르지만 출구 전략 움직임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지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의 11월 무역 적자가 나왔는데 전월 대비 거의 10% 가까이 악화됐다면서요? 예, 지금 무역 적자도 이제 무역 적자가 악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11월 무역 적자 같은 경우에 전월 대비 9.7%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미국의 무역 적자가 무역 적자가 증가했던 가장 큰 이유가 유가 급등 영향으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수출은 전월 대비 0.9% 증가하면서 1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지만 11월 수입 또한 전월 대비 2.6%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증가세를 나타낸 게 시장에서의 적자로 계상됐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유가 급등으로 인한 원유의 수입의 평균 가격이 배럴당 5.15달러나 급등한 72.54달러로 나타나면서 유가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무역 적자가 증가를 나타낸 것이었기 때문에 유가 부분이 어떻게 개선되느냐에 따라서 무역 적자의 흐름 또한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의 자영업자 낙관 지수라는 것도 발표가 됐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2010년 올해도 역시 자영업자들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다면서요. 예, 지금 12월 자영업자 낙관 지수가 88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전월 대비 0.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15개월 연속 지수가 90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NFIB, 즉 이제 이러한 자영업자 협회에서는 낙관 지수가 지금은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도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내놨었는데요. 지금 결국 실업률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소매 부분의 감소가 자영업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어려움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이런 자영업자 지수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지만 계속적인 경제 심리 지표로 봤을 때는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미국 경제가 올해 급격하게 턴을 하긴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말씀하셨던 12월 자영업자 낙관 지수는 하락했지만 그래도 1월 소비자 낙관도는 또 3개월간의 어떤 그 하락을 접고 반등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소비자 낙관 지수 같은 경우 3개월 만에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월 소비자 경제 낙관 지수가 48.8로 기록을 하면서 전월 대비 2포인트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향후 6개월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5.1포인트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소비자 낙관도는 좀 반등세에 힘을 보태는 모습입니다. 향후 6개월 동안 개인금융 전망은 0.2포인트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1포인트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작년에 400만 명을 감원한 상황에서 고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른 지금 소비자의 낙관도는 바뀔 수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올해 같은 경우 새로운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지금 새로운 경기의 회복을 이어져 나가기 위한 실업률의 개선세를 나타내기 위한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실업률의 개선세에 따른 미국 경제 지표는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소비자 경제 낙관 지수가 48.8로 나타났는데 소비자 낙관 지수가 지금 계속적인 정점을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실업률의 개선세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습니다. 뉴욕에 또 중국발 악재가 있었었고요. 또 은행주가 하락할 만한 원인들이 있었고 또 어닝 시즌 첫 테이블 끄는 알코아의 실적도 좋지 못했다라는 부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어닝 시즌에 돌입했다라고 하지만 다우가 0.3%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밤엔 또 어떤 지표들이 또 실적과 더불어 나와줄지 궁금한데 일단 지표 쪽 먼저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 주요 일정으로 봤을 때는 NBA 주택융자 신청 지수의 발표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12월 연방 예산 그리고 베이지북의 발표가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베이지북의 발표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베이지북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한 2시 반에서 3시 반쯤에 발표가 나는데요. 베이지북의 발표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과연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부를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럽 쪽도 보니까 말이죠. 이유는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뉴욕과 비슷한 원인으로 하락 마감을 했었더라고요.
예,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과 중국의 악재로 인해서 하락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미국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것과 중국에서의 지준율 인상이 시장에서는 부담감을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 0.71%, 프랑스가 1.06, 독일이 마이너스 1.61% 하락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지금 영국이나 유럽권이 상승으로 장 마감을 하는 모습과 반대로 지금 이렇게 급락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어제 미 증시와의 이제 갭 차이로 인한 시장에서의 약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과 달러 강세 기조로 인해서 원자재주의 급락이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상품 쪽 얘기도 조금 들어봐야 될 텐데요. 중국에서 긴축 움직임이 조금 감지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가의 경우에는 에너지 수요 쪽에 대한 우려가 좀 고개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유가 마감 상황과 함께 달러화의 움직임도 궁금하네요. 예, 유가 같은 경우에 2% 하락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배럴당 87.79에 장 마감했었는데요. 달러 강세로 인한 시장에서의 유가의 하락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값 같은 경우도 1.9% 하락하면서 온수당 1129.40달러에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부분 또한 달러 강세로 인한 부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어제 같은 경우 달러 강세로 인한 달러 인덱스가 76.97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지준율 인상으로 인해서 미국 또한 이러한 것들로 인한 새로운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달러 강세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흐름을 계속 이어져 나갈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지수인 만큼 달러 약세 기조는 계속 이어져 나갈 확률은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 약세 기조가 급격하게 나타나질 않겠지만 이 부분 내외에서의 달러 약세 기조를 보인다고 했을 경우에 유가나 금 가격 또한 지금 가격대에서 크게 하락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달러의 움직임이 가장 시장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달러 강세냐 약세냐 그리고 달러 약세가 얼마나 더 큰 폭으로 나타날지 여부에 따른 시장에서의 변동성의 확대에 대한 부분을 염두하시고 달러 움직임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지준율이 19개월 만에 인상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돼서 간밤엔 달러화가 또 강세를 보였지만 트렌드로 봤을 때는 달러화가 약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우 연구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다우가 0.3% 하락했습니다만 어제 우리 증시는 하루 만에 반등을 했지요.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바탕이 됐었는데 오늘 우리 장은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동양증권증권 홍재 지점으로 가서 최일종 팀장 만나보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일종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일단은 환율이 또 8일 만에 올라서 IT, 자동차, 주도주가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습니까? 변수 한번 챙겨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일 우리 증시가 옵션 만기 영향력권역에 들어가면서 파생시장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변동성 확대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강세업종이라고 할 수 있었던 조선과 중공업, 금융업종이 조정을 본 반면에 그동안 충분히 하락 조정을 받던 전기전자와 자동차 업종이 상승 탄력이 강했던 것으로 전일 우리 증시를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아울러 제가 전일 우리 증시의 변수로 말씀드렸던 부분인 환율 부분이 기술적 반등을 하면서 수출주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적절한 시점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 주어서 힘없는 증시의 기술적 반등이라는 모멘텀을 제공해 주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옵션 만기의 영향력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이 말은 곧 이 외도독 현상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일 핵심이 이제 여전히 환율의 영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 전일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 준다면은 우리 증시는 큰 무리 없이 파생 시장,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선물 옵션 시장의 움직임 속에서 변동성을 보여줄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상승 가능성이라든가 변동성에 의한 하락 가능성도 어느 정도 경직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안정권 영역으로 어느 정도 가려고 그런다 이러면 이러한 환율 부분이 좀 안정화돼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파생 시장, 외국인들의 전일 선물 매도 포지션을 봤을 때 그렇게 힘 있는 증시를 기대하기는 확률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전일 증시에서 개인들 선물 순매수 확대로 인한 종가 상승 마감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전일의 외국인들 현물 순매도 하루에 하루 만에 이제 전일은 바로 순매수를 재차 확대하는 그러한 이제 현물 수급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는 외국인들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한 지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 심리 여전히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수의 급격한 하락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하방 경직성의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어닝 시즌이 이제 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 만큼 우리 증시는 이제 옵션 만기 이후에 이제 증시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네. 예, 오늘 우리 증시 변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환율 부분. 증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이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옵션 만기 영향력으로 인한 부정적인 역할, 그리고 마지막 심리적인 부분은 4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인한 우호적으로 접근되는 그러한 이제 심리다라고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제 다시 환율이 반등하면서 살아나기 시작한 IT 자동차를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이 일단 오늘의 투자 전략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외환 보유고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환율 부분이 안정화, 상승 쪽으로의 가닥은 아직까지 잡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환율 하락 속도가 가파랐던 만큼 속도 조절 차원에서의 상승 분위기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수출주들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매수 전략은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투자 전략은 업종별로 강세인 업종이 동시효과 이후에 어느 정도 결정되어지는 패턴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전일의 조정세를 받던 금융주들의 시초가 강세 여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은행 종목과 증권 업종이 전체적으로 상승 확대되어진다면은 오늘의 핵심 업종으로 판단을 하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이외에 다른 업종들, 이를테면 조선이라든가 중공업, 건설 업종들도 같은 맥락으로 매매를 좀 전략을 짜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전일 기술적 반등에 성공한 전기전자와 자동차 업종에 대한 추가 상승 가능성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환율이 속도 조절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안정권 이러한 부분은 상승 쪽 이러한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 증시에서 이러한 업종이 추가적 강세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견조한 상승 쪽으로의 변동성이 확대되어질 수 있는 만큼 종목별로 오버슈팅하면서 수익률이 다소 크게 나오는 종목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핵심 종목들로의 접근 전략은 꼭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다소 지수가 단순한 기술적으로 의미 없이 하락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내일 저점 매수를 위한 현금 확보 30% 비중은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전략 부분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업종별로도 대충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은 조금 눈치를 보다가 내일 옵션 만기 좀 빠질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일 그러니까 14일 올해 첫 옵션 만기일의 부담, 출회될 물량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 건가요? 총 매수 차익 잔고는 지금 7천억 가량이 지금 나와 있죠. 그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이 물량 출회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옵션 만기 영향으로 인해서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제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물량 출회라는 것은 쿼드러플 위칭 데이 제외하고는 옵션 만기 영향력은 그렇게 뭐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계적으로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부분까지의 하락 조정은 가능한 상황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의 영향력, 다분히 심리적인 영향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가격 조정은 적절한 매수 타임이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오늘 어떤 종목을 좀 봤으면 좋겠는지 한 종목 정도만 좀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 갖지요. 네, 이게 오늘 엣지 종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중기 보유 종목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입니다. 000880인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 꾸준한 매수세를 지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재료적인 측면이 강한데요. 주요 계열사에 대한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 성격의 하나가 최근에 대한생명의 조기 상장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급등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적인 측면에서 지난 3분기 대한생명과 한화건설의 실적 개선으로 인해서 지분법 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되었고요. 4분기에도 그러한 영향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니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 심리가 현 상황에서 더블로 재료적인 측면과 함께 가지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술적으로 가격 상승의 그 트렌드 이러한 부분이 대한생명의 그 상장 모멘텀으로 인해서 고점이 형성된 그 51,800원이죠. 1월 6일 날 발생이 돼 있는데 3일 연속으로 해서 음봉이 발생하면서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권역은 49,000원, 48,000원 정도가 21선 언저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이 저점 매수 개념은 충분히 유효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51,8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시점은 시간이 다소 걸리겠습니다만은 일단 매수권역으로는 49,000원 부근에서의 매수권역은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일단 중기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일단 오버슈팅 1차 매도가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6만 원 선 언저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가라고 할 수 있는 2007년도의 주가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줄 것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6만 원 선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현금 확보했다가 재차 재매수하는 전략을 좀 짜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49,000원대에 사셨다면 47,500원 정도 수준이 손절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횡보를 했다가 추가 상승했던 부분에 어느 정도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너지게 된다 이러면은 다소 시간적으로 가격 조정과 함께 좀 걸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현금 확보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저점 확보하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삼성, 웅진, 롯데와 더불어서 또 한화는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이기도 하죠. 투자를 위해서 처음에는 현금을 좀 풀어야겠지만 앞으로 때문에 성장성은 더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어제 말씀하셨던 STX 펜오션 잠깐 차트 보면서 다시금 설명 추가적으로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STX 펜오션이 전일 장중에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중 4%대의 상승 흐름을 보였다가 최고가가 13,650원이 형성된 이후에 지금 하락 조정 다시 이제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STX 펜오션의 핵심적인 이유는 전일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로 해운주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BDI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실적 개선에 이제 기저 효과가 이제 반영이 되면서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TX 펜오션 같은 경우는 BDI 지수 2,500만 넘어가면은 어느 정도 이익권에 계속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이 창출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 벌크선보다는 STX 펜오션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컨테이너 쪽에 이제 비중이 높은 STX 펜오션 쪽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단기 박스권 흐름에서 계속해서 저점 형성하면서 고점 자체를 갖다가 이제 탄력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맞춰주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이 종목 자체는 중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락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2,500원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될 것 같고요. 이 이후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살아나는 만큼 어느 정도 보유를 하시면 충분히 이익을 보신다는 개념인데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깔끔한 모양새의 양봉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 추가적으로 경기 회복이 일어난다 이러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가격 추이를 지켜보면서 재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종목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고 매매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STX 펜오션 AS까지 잘 들어갔습니다. 동양증권증권 홍제지점에 있는 최일종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이라 할 수 있는 한국전력이 정년을 현행 58세에서 60세로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전노사는 정년 연장과 동시에 오는 7월부터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 또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2만 명에 달하는 한전 직원의 정년 연장, 공공부문의 정년 연장 붐을 조성하면 물론 민간 기업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LG그룹이 올해 창립 이후 최대 규모의 투자, 또 최대 규모의 매출 목표를 세웠습니다. 올해 총 투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28% 늘어난 15조 원으로, 그리고 매출 목표도 8% 많은 135조 원으로 잡았는데요. 과감한 선행 투자와 공격적인 사업 전략을 펴겠다는 LG그룹의 야심찬 계획도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느니까 건설업체들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미분양 물량 해소에 나섰는데요. 심지어 아파트를 계약하면 수입차를 주겠다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군요. 정부가 세종시 입주기업에게 적용하기로 한 원형지 형태 부지 공급 방식을 혁신도시와 산업단지에도 적용을 똑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형평성 시비를 피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얘기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같은 소식 바탕으로 해서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서울경제신문 민병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민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한전이 60세로 정년을 2년 늘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전력의 정년 기간은 원래 58세인데요. 이것이 앞으로 60세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한전노사는 최근 이 같은 이제 정년을 2년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를 했는데요. 노조 측은 이 같은 안건을 담은 단체 협상안을 내일 조합원 찬반 투표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투표에서 협상안이 가결되면 오는 7월부터 정년 연장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정년 연장안은 1954년 출생자부터 적용받게 되고요. 이 밖에도 1952년부터 54년에 태어난 노조원은 부분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이 부분 적용을 받는 분들은 정년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 점점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전이 정년을 2년 더 늘린다라는 소식은 참 이슈가 될 법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번 한전 단체 협상에는 임금 피크제 도입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56세를 임금 상한으로 하는 임금 피크제 도입에 한전 노사가 합의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에 따른 세부안은 향후 추가 협의를 통해서 상반기 중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전 산하에 있는 10개 계열사도 한전과 마찬가지로 정년 연장과 더불어 임금 피크제를 동시에 도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전의 직원이 현재 2만 177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한전 10개 자회사 임직원이 모두 2만 5천여 명에 달하기 때문에 모두 합치면 4만 5천여 명에 이르는 큰 기업인 셈이죠. 네. 따라서 이들 임직원들이 상당히 그 정년 연장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국내 101개 공기업 및 정부 기관 중에서 지난해 상반기까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27곳에 불과합니다. 그중에서도 정년 연장까지 합의한 곳은 11곳에 불과한 상황인데요.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노조가 이번에 그 두 가지 안을 하나로
묶어서 도입하기로 합의함에 따라서 앞으로 다른 공기업은 물론이고 민간 기업의 단체 협상에까지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로 불리는 1955년생에서부터 1963년생 직장인들의 정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한전 노사 단협안의 그 사회적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다라고 예측됩니다. 네, 모두 합쳐 4만 5천여 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정년 2년 연장안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력. 그렇다면은 수혜를 곧장 받을 수 있는 노동계는 물론일 것 같고 정부 그리고 특별히 재계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일단 정부는 뭐 비교적 환영하는 분위기고요. 네. 반면에 재계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입니다. 네. 특히 노동부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권고하는 고령자 고용 촉진법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서 임금 피크제를 전제로 한 정년 연장 도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인데요. 노동계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아무래도 장기간 경기 침체로 가계 소득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이 평생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뭐 노후 생활은커녕 당장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의 경우 공식 은퇴 연령은 60세이지만 실제 은퇴 나이는 71.2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11년가량을 더 일해야 겨우 노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척박한 상황인데요. 네. 따라서 정년 연장은 노령 인구에게 상당히 희소식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재계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워하는데요. 임금 피크제 도입을 전제 조건으로 정년 연장을 합의해주게 되면 오히려 그 임금 피크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절감 효과는 축소되고요. 오히려 정년 연장으로 비용만 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국내 민간 기업 중에서 그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5.7%에 불과한데요. 여기에 그 정년 연장이 그 같이 이제 패키지로 깔리게 되면 더욱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년 연장이 이루어질 경우 상대적으로 청년 실업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계층적인 갈등 부분에 대해서 당국이 좀 그 어떤 그 선제적으로 갈등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그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고용도 문제지만요. 요즘에 더 근본적인 문제는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투자 좀 해라라고 독려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가운데 LG그룹이 2010년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LG그룹은 올해 총 투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28% 늘려서 15조 원까지 늘리기로 확정을 했는데요. 예. 이것은 LG그룹 창사 이래 최대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중 특히 시설 투자 금액은 무려 11조 3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지난해 시설 투자 금액이 8조 7천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역시 30%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LG그룹은 올해 시설 투자액 중 상당 부분을 차세대 디스플레이 패널이나 태양전지 생산 라인 등에 확충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와 별도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23%가량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금액은 올해 3조 7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 투자액 역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TV, 바이오 시밀러와 같은 차세대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 종잣돈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1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상 최대의 돈을 투입할 때는 그만큼 수익이 나겠다라는 확신이 있을 텐데요. LG그룹이 이렇게 올해 대규모 투자를 감행을 하면서 어떤 식의 아웃풋, 결과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뭐 주력 분야에서 뭐 선두 1, 2위를 반드시 지키겠다 뭐 이런 네. 입장인데요. 특히 이제 LCD 즉 액정 표시 장치 분야에서는 1위를 차지하겠다는 목표이고요. TV 분야와 2차 전지 분야에서도 각각 2위권을 수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LG그룹은 이를 통해서 올해 매출을 지난해보다 8% 늘어난 135조 원까지 늘릴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성사되면 LG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매출을 달성하게 됩니다. 네, 대기업이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 참 반가운 소식인데 어쨌거나 체감 경기는 그다지 좋은 편이 못 됩니다. 아직까지 아파트 미분양 물량들이 좀 많이 쌓여 있다고 하는데요. 건설업체가 파격적인 조건들을 내걸고 있는데 이 중 하나가 또 수입차라면서요. 네, 뭐 요즘 수입차가 상당히 인기라 네. 더욱 눈길을 끄는데요. 주요 건설사들이 최근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계약자들에게 고가의 수입차나 가전제품 혹은 수천만 원대 이상의 아파트 설비를 공짜로 제공하겠다고 선전하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입차를 주겠다고 선언한 곳은 GS건설인데요.
이 회사가 경기도 용인시 공세동에 건설한 피오레 아파트 미계약분에 대해서 토요타의 캠리 자동차를 사은품으로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만약 수입차를 꺼리시는 분이라면 현대차의 YF 소나타를 주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캠리의 경우 가격이 보통 3천만 원대이기 때문에 계약자로서는 뭐 3천만 원가량의 분양 프리미엄을 미리 현물로 받는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더구나 이 아파트 분양 가격도 이미 최대 15% 할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은품까지 감안하면 실제 할인액은 전체적으로 1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아우, 예. 또 아파트 설비나 공간 확장 공사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나선 곳도 있는데요. 현대건설과 두산건설입니다. 특히 현대건설은 서울 상방동의 주성복합 아파트인 프레미어스 엠코를 계약할 경우에 발코니를 무료로 확장해주고 시스템 에어컨도 무료로 달아주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뭐 단가로 치면 약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에 달하는 공사 비용을 공짜로 해주겠다. 뭐 이런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두산건설도 일산에 짓고 있는 위브더 제니스 아파트에 대해서 마찬가지 혜택을 주고요. 아울러서 그 중도금 무이자 지원도 추후 검토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그리고 뭐 일부 당첨자들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서 5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주겠다. 뭐 이런 파격적인 마케팅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집도 사고 차도 없고 가방도 없고 발코니도 늘리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건설업체가 파격적인 어떤 공세를 할 때 이때가 주택 구입의 어떤 최적의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계절적으로 보면 보통 겨울이 주택시장 비수기이기 때문에 올해 우리 경제도 현재가 바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현재는 바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우리 경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회복될 전망이기 때문에 현재 주택 분양 시장이 바닥일 것이다. 이런 전망도 어느 정도 좀 힘을 얻고 있는데요. 따라서 비교적 입지가 좋은 아파트가 파격적인 가격의 미분양으로 남아있다면 계약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시한도 이제 한 달여가량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집을 팔고 새 집을 분양받으시려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를 한번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미분양 아파트 중 상당수는 미분양으로 남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지가 나쁘다거나 건설사의 브랜드 이미지가 떨어진다거나 아파트 단지 규모가 적다거나 이런 단점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보다 더 큰 악재가 될 수 있는 것은 해당 지역에 주택 공급 과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수도권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주택이 부족하긴 합니다만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최근 단기간에 대형 아파트 공급이 과잉 공급된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아파트 가격이 분양 가격 할인됐다고 이렇게 현혹되기 쉬운데 원래 아파트 가격 자체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분양됐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할인됐을 경우라도 주변 아파트 시세 수준으로 겨우 떨어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를 꼼꼼히 돌아다니셔가지고 주변 지역 아파트 시세와 좀 확실하게 좀 비교를 해보시는 게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엔 세종시 문제 후속 이슈들을 좀 다뤄보죠. 정부가 세종시 입주하는 대기업에게 굉장히 토지를 싸게 공급을 하는데 사실 원형지를 싼 값에 공급해준다는 이 부분이 다른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차별성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는데 말이죠. 이 대통령이 이제는 앞으로 모든 기업 토지를 이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겠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갖는 의미까지 한번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전국 시도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는 물론이고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업들에게 땅을 원형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원형지라는 것은 도시계획 개발 계획이 정해지지 않거나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나대지를 의미하는데요. 한마디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나대지를 분양받은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알아서 개발하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뭐 기업 입장에서는 더 싼 값의 토지 분양을 받을 수 있고요. 조성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 기간도 단축된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방침이 시행되려면 관계 법령이 정비돼야 된다는 하는데요. 원형지 공급은 현행 법상 기업 도시에만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정책의 의미는 표면적으로는 기업 친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실용 경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싼 값에 기업에게 적게 토지를 공급하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고요. 그만큼 대형 설비를 필요로 하는 제조업자들에게 특히 부담이 한결 가벼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원칙한 정책이라는 비판 역시 강하게 제기될 전망인데요. 아무래도 나대지라는 것은 도시개발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기업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밀도로 개발하게 되면 해당 지역이 난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난개발 비용은 지역 주민들이 사실상 떠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금이 풍부한 대기업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있습니다만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나대지를 개발할 여력이 있겠느냐 이런 문제점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어제 우리나라와 중국의 정경 그리고 관계 인사들이 스킨십을 갖는 행사를 가졌다고 하는데 이 소식 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네, 한중교류협회는 주한 중국 대사관과 공동으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신년 인사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양국 정치인과 외교관 그리고 기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중교류협회는 이 행사에서 일본 대사로 떠나는 청융화 주한 중국 대사에게 특별 공로패를 전달했고요. 이세용 전 대한적십자 총재와 최성원 백강그룹 회장에게 자랑스러운 한중 인상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다른 소식이기도 합니다만 다른 곳에서도 신년 인사회가 이뤄졌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도 어제 방송인들과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미디어 빅뱅을 성공시켜야 하는 한 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민병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는 중국의 긴축 선회 움직임 그리고 어닝 시즌 실망에 하락했습니다. 다우는 0.3% 빠졌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